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슴 한켠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도시 어딘가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갖게 되겠지.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 자취방을 전전하고 결혼을 하면 전세로, 그리고 언젠가는 대출을 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리라. 그런 순서를 따라가면 되리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순서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요즘은 뉴스만 켜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돌파, 2030세대, 영끌 대출 증가, 중장년층 전세 난민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에서 집 산다는 건 로또보다 어렵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에게도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은퇴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전세살이 중이거나 계약갱신이 어려워 이사를 반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 집은 어느새 안정된 노후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자 사회적 계급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요?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중장년층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이나마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속도는 빠르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차분히 생각을 나눈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동산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본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IMF 외환위기 이후였죠. 그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금융자산은 불안정해졌지만 부동산만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땅은 안 사라진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서울의 집 한 채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그 평균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고 강남 3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초저금리 기조와 함께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억 원씩 오른 사례도 드물지 않았고, 이는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제도는 과거에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로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랐고 2020년 이후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월세화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정된 수입이 필요한 은퇴 세대에게는 월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었죠. 청약 제도 또한 이제는 중장년층에게는 점점 더 낯선 제도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정 저축만 꾸준히 하면 당첨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점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유지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불리한 중장년층은 사실상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0대 1을 넘었으며 인기 단지의 경우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1인 가구의 급증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3%를 넘어서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1인 가구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곧 적절한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은 여전히 대형 평형이나 고가주택에 치우쳐 있어 실제 수요와의 괴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맥락 정책 변화, 금융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지금의 주거 불균형이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육, 직장, 의료, 문화,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이 공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며 그만큼 수요가 몰리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는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어떤 시선으로 이 변화를 바라봐야 할까요? 집이란 삶의 기반입니다. 단지 자산이 아닌 안정의 상징이며 쉼터이자 자존심이기도 하죠. 그런 공간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이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 문제의 보다 복합적인 원인과 흐름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거 위기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만 설명하기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책, 금융, 사회 인식,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축적 방식까지 얽혀있는 다층적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주택 공급과 개발 정책의 왜곡입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수요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8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는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으로 수년 이상 지연되거나 무산되곤 합니다. 주택을 지으려 해도 제도적 문턱과 행정 절차가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개발되는 주택의 공급 구조도 문제입니다. 중저가 실수요자용 주택보다는 고급 아파트, 고층 브랜드, 주거 단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을 위한 공급에는 응답하면서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입지나 품질 문제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층이나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조용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대부분 이미 고가주택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은 비싸고 살 수 있는 곳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 자산화 현상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초저금리 시대는 부동산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금 이자는 거의 없고 대출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영끌 B2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 50대까지도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 증식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승 곡선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밀려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약 4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무주택자의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인 가구 중 자가 소유율은 30%를 밑돌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상당수의 은퇴 세대가 여전히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여파를 짚어야 합니다. 2020년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시장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철회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속출했죠. 특히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나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월세를 감당하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함께 키웁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 자산 축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60, 70대는 과거 산업화 시기 저축과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높은 집값에 진입장벽을 느끼며 더 이상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서사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일부는 자녀에게 집값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고
또 어떤 부모는 집 한 채를 자식과 나누어 쓰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조차 주거 문제가 단절과 불화를 야기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원인들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은 공급 확대, 청년 지원, 세금 감면 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정을 바라보는 정책은 드물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기적 효과를 노린 정책 남발과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 강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집이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자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의 축적 수단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같은 도시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양극화된 서울의 주거 현실 속에서 특히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생생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고충을 조명하며 주거 문제의 그림자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울의 집값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저 숫자와 통계의 나열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이면에는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바로 우리 중장년층입니다. 젊은 시절엔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위해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서울살이를 택했던 이들이 지금은 점점 도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전세를 전전하고 이사할 때마다 보증금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은퇴 후 수입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노후 자금뿐인데 살던 전셋집에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번에는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고 월세는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서울 외곽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병원이며 대중교통 익숙한 시장 모두 멀어져 삶의 질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동네에 내 집 하나 있었는데 라는 말이 허공에 맴돕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함께 살 형편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황. 그러나 최근 보증금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금은 지인의 집에 얹혀 지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자신의 일이 되자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과 불안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뿌리와 존엄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습관과 기억이 쌓인 장소이며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게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자꾸 바뀌고 언제든 내쫓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노년의 정신 건강까지도 위협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느끼는 사회적 위축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번에 재건축되면 얼마 받는다더라.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사줄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자신은 아직도 전세살이나 월세살이인데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집 한 채 없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흔드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단절된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에게 왜 그땐 집을 안 샀냐고 말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두 세대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들입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고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제공을 넘어선 심리적 안정감과 제도적 보호입니다. 예컨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노년층에게 특화된 커뮤니티 주택이나 공동체 기반의 거주 모델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피해 방지, 월세 지원 정책 주거, 이전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제도들이 촘촘하게 작동해야만 그들의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집 없는 삶을 감당하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노후 불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며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 기본적인 안정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현실을 잠시 멈추고 다시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유를 넘어선 주거의 의미를 되짚으며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집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은 곧 소유의 대상이었고 그 소유가 인생의 성공이나 안정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 은퇴 전에 내 집 마련은 필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우리 세대에게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버겁고 그 과정에서 삶의 다른 부분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다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우리는 꼭 소유만을 통해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정된 거주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평생 임대가 흔한 주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공공임대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나이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의 흐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 임대주택이 생겨나고 있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년, 주거 모델도 실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분명한 건 과거와는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더 이상 고립이나 결핍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와 연결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식사 공간, 취미 기반 모임,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거주 공간이 있다면 단지 사는 곳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집은 결국 벽과 지붕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집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유의 형태로, 누군가에게는 임대의 형태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바람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떤 집을 원하는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 그 꿈은 분명 예전보다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삶, 평안한 거주에 대한 꿈까지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다시 삶의 중심을 단단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밤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칩니다.